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인 주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사태를 파헤치겠다던 김포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가 89일 동안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기대했던 책임자 처벌 조치는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직접 취재했습니다. 김포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는 김포도시철도가 제때 개통하지 못한 이유로 컨트롤타워 부재를 꼽았습니다. 개통 지연 발표 열흘 전까지 정상 개통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김포시 보고체계는 비정상적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2018년 12월 차량 떨림이 최초 보고되었으나 뒤늦은 2019년 7월 국토부 정책관 면담한 것을 물론 담당 부서 직원들의 부적절한 처신, 김포 골드라인 운영 주식회사 등 관련 기관과의 갈등 관리, 개통 승인 기간 및 관계 기관의 이해 설득 등 중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노조 파업 선언 당시 실무 책임자인 철도과장이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 보고 없이 운영사와 이면 합의서를 작성한 일이 확인된 겁니다. 문제가 된 합의서에는 적기 개통을 위해 차량 떨림 현상에 대한 모든 재반 비용은 김포시가 부담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은 없었습니다. 면책특권,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특위의 설명입니다. 수사권 또 면책특권이 없고 또 증인들을 강제할 수 없는 이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이면 합의서라든가 또 그 시장님이 또 어떤 그동안 컨트롤타워 부재 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나마 최대한 끌어낸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런 설명이 책임자 처벌을 기다린 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89일 동안 도대체 시위에서 뭐를 했는지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하나 없고 그냥 3개월 동안 뭐를 했는지 이거는 아무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특조위도 꾸려야 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사태를 낱낱이 밝히겠다던 조사특위. 석 달간의 활동은 시민들의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이런가 하면 지난주 김포도시철도에서는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5시 42분쯤 김포공항역에서 출발을 준비하던 김포도시철도에서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했습니다. 이 때문에 열차 운행이 약 8분 정도 지연됐는데요. 승객들이 놀라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포도시철도 측은 화재 경보기 오작동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해 부천FC 유소년팀은 감독이 선수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법원이 해당 감독의 폭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피해 선수의 부모는 사건 이후 자신의 아들이 구단 내에서 차별을 받는 등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감독에게 폭언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A군. A군의 부모는 당시 감독이던 B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구단 내에서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단이 감독의 폭언 사건 이후에도 A군을 리그 선발에서 제외하는 등 의도적으로 팀 내에서 소외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A군의 부모는 A군이 올해 열린 10번의 주니어리그 중 9번을 선발로 출전할 만큼 실력이 있지만 유독 프로 선수들과 함께 뛰는 R리그에는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단 관계자가 이거를 아예 막아버리는 다른 이유도 아니고 폭행 사실에 연루가 되어 있고 사건이 진행하는 과정에 아직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만을 가지고 아이를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천FC 유소년팀 선수들의 주니어리그 출전 시간과 R리그 출전 횟수를 비교해봤습니다. 주니어리그 출전 시간이 가장 많은 상위 6명의 선수들을 확인해보니 유독 A군만 R리그 엔트리에조차 들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천FC 유소년팀 관계자는 주니어리그 출전은 실력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에 필요한 리그 출전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니어리그에서 많이 뛰었다고 해서 꼭 실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R리그 출전 선수 명단은 프로팀과 유소년팀 감독, 유소년팀 직원들이 협의해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소년팀 독단으로 선수 한 명을 따돌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군과 함께 유소년 팀에서 훈련했던 동료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절대 꼴리지 않는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 또래에서. 원래 실력이 있고 좋은 친구인데 계속 안 뜯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기회를 좀 못 가져간 게 딱 보여요. 누가 봐도. 부천FC 프로팀 관계자 역시 과거 A군 부모와의 통화에서 A군의 알리그 선발을 요청했지만 유소년 팀에서 문제가 있는 선수라며 거절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감독의 폭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부천FC 유소년팀. 이번에는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으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이번 의혹에 대해 부천FC 유소년팀도 해명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천FC 유소년팀은 전체 3학년 선수 10명 중 알리그 엔트리에 한 번도 들지 못한 선수는 기사에서 언급된 A군을 포함해 모두 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니어리그 출전 시간이 가장 많은 상위 6명의 선수 중 A군만 유일하게 알리그 엔트리에 들지 못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주니어리그 출전 시간은 선수 실력과 별개이기 때문에 주니어리그 출전 시간과 알리그 엔트리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기사에서 언급된 동료 선수 인터뷰에 대해서는 선수의 입장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알리그 출전 실력을 선수 개인이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언제 생업으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피해 지역 농민들에겐 아쉬운 대책인데요. 지난주 우리 지역 상황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스튜디오 내용 다시 한번 보시죠.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언제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피해 지역 농민들에겐 아쉬운 대책인데요. 우리 지역 상황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김포를 비롯한 3개 발생 지역의 모든 돼지를 수매하고 또 살처분하기로 결정한 지 2주째인데요. 김포시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살처분은 끝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포에 남아있는 돼지는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10일 김포 지역 내 모든 돼지에 대한 살처분과 수매를 끝냈습니다. 앞서 발생농가 주변 3km 내 농가 살처분 완료 소식은 한번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 마지막까지 남은 돼지가 15,000여 마리였습니다. 이 가운데 살처분된 돼지가 9개 농가 12,000여 마리고요. 남은 3,000마리는 수매됐습니다. 이로써 김포에서 기르던 돼지 4만여 마리는 모두 사라지게 된 건데요. 더 이상 돼지열병이 발생할 일은 없지만 방역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서 마지막 발생 시점부터 30일 동안은 비상 상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김포에 있는 방역 초소가 24곳입니다. 예. 여기에 투입된 방역 인원만 해도 모두 6,000명이라고 해요. 비상 사태이기 때문에 모두 방역에 매진을 하고는 있지만 방역 담당자들의 피로감도 상당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무엇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농민들일 텐데요. 키우던 돼지를 모두 살처분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15일 농가 지원책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지역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무엇보다 농민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발생 농가나 예방적 살처분을 한 농가에게 이 살처분 보상금을 주는 건데 시가로 지급을 한다는 게 이제 정부 방침입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을 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50%를 우선 지급할 수 있게 했고요. 하지만 우선 지급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재입시 관련인데요. 농가에서 살처분 이후에 돼지를 다시 키우려면 일정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이 동안은 이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농가의 생계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안입니다.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를 기준으로 최대 337만 원을 지원하는 안입니다. 다만 재입 시기 늦어질 때 이 지원 기간 연장을 하는 방안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농축산 경영 자금이나 사료 구매 자금, 축산시설 현대화 자금 같은 정책 자금 상환 기간을 연장을 해주고 이자도 감면하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마련된 이 대책이 사실 기존의 가축질병 후속 조치와 크게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 피해 농가들에게 만족스러운 대책이 있을지가 좀 우려가 되는데 농가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농가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뉴스를 통해서 짚어드렸습니다만 보상금이 시세로 책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단 농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동제한을 묶고 되니까 이 경매 시장이 원활하게 안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마리 나갈 거 한 200마리, 300마리 나오면 경매 단가는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이 단가로는 지금 생산 원가 이하도 아니에요. 농민들이 뭐 정부의 시책은 따르지만은 이게 더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보상금도 문제지만 재입식 시기도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부에서 최대 6개월까지 생계 안정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발생 시점이나 지역에 따라서 재입식 제한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 농가들의 심경 참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예. 앞서 인터뷰한 임종춘 지부장도 인터뷰 도중 눈물을 삼키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심경인지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굳이 아픈 슬픔을 잊고 올해 또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또 슬픔 앞을 났어요.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농가들도 다 같은 심정일 거예요. 이 보상가가 좀 적절한 수준에 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지금 더 아픈 데다가 그나마나 위안 사고 입식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해야 될 형편이에요. 지금 뭐 내내 값이 지금 사료값이다. 이자다. 그것 때문에 지금 빨리 입식을 해야 또 원활하게 돌아가야 또 살아야 되니까 지금 이런 마음을 좀 아시고 정부 측에서도 좀 많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구제역을 겪으면서 김포에서 폐업한 양돈 농가가 3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미 지역에선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길어지면서 또 폐업을 밟는 농가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비상사태가 먼저 종료가 돼야겠지만 이 피해 농가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적정한 대책도 함께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 현재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또 대응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런가 하면 철원 민통선안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방역당국도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일각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쳐 이미 민통선 일원으로 확산됐을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가 야생 멧돼지일 것이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인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철원 지역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죽은 야생 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됐는데 폐사체 3개에서 ASF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강원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초기에 제시했다 환경부의 제지로 무산됐던 야생 멧돼지 사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철원을 제외한 화천과 양구, 인제와 고성 지역 DMZ를 맡고 있는 군부대에 멧돼지 발견 즉시 사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원도 민통선 안에서 퍼지게 되고 산맥을 따라서 남하하게 되면 남한 전체에 바이러스가 퍼질 위험이 높다고 봐서 DMZ 부분에서 멧돼지들 전부 포획 사살함으로써 또 접경 지역 지자체에도 유해조수 포획단과 엽사를 추가로 투입하고 관계부서에는 무료 수렵장 운영을 추진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연천에 이어 철원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까지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된 만큼 이미 민통선 일원으로 확산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염된 멧돼지를 먹거나 접촉한 새를 비롯한 짐승들에 의해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농가 사이에 만약에 뭐 개가 왔다 갔다 했다. 그럼 뭐 그 개일 수도 있고 쥐가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뭐 쥐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 농장에서 발생하고 다음날 발생했다고 해서 얘한테 옮겨간 거는 아니라고 봐요. 발생 농장만 14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명확한 유입 경로와 확산 매개체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도내 접경 지역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경기도가 거점 소독시설을 19개 시군 39곳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이번 확대 운영 조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파 위험도가 높은 축산 관계 차량에 대한 방역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 관계자는 돼지 관련 축산 차량은 반드시 인근의 거점 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축산농가 자체에서도 주변 소독과 외부인 출입 통제 등 적극적인 차단 방역 조치에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포시를 비롯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두관 국회의원은 15일 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돼지열병 피해 지역 세정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피해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청해 기재부로부터 지자체 부담인 살처분 비용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서 김포시의회 역시 모든 돼지를 숨에 살처분한 김포 지역 양돈 농가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한동안 잠잠하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난 9일 연천군에서 14번째로 발병했습니다. 지난달 17일 파주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 23일 만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잠복기가 최대 21일인 점을 감안하면 최초 발생 당시 퍼진 바이러스가 아니라 발병한 돼지에 의해 2차 감염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말 동안 철원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멧돼지로 인한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천군에서 14번째로 확진 판정이 나왔죠. 연천군에서는 두 번째 확진 판정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9일 연천군 신서면 한 양돈 농가가 14번째로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천군에서는 두 번째 확진 판정인데요. 지난 9월 17일 연천군 백한면의 양돈 농가에서 전국적으로는 2차, 그리고 연천에서는 처음으로 돼지열병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14차 돼지열병 확진은 돼지열병이 처음으로 확인된 지난 16일부터는 23일, 그리고 연천 백항면 확진 이후로는 22일, 그리고 지난 2일이었던 김포 통진읍의 13차 발병 이후로는 7일 만입니다. 특히 2차 확진지였던 연천 백한면 농가와는 이번 확진지인 인천 신서면 농가는 약 25.8km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연천에서의 두 번째 확진 판정으로 또 뭐 돼지 같은 그런 양돈 관계된 부산물 같은 경우에도 네.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렸고 또 살처분 명령 내려졌겠네요. 네, 맞습니다. 14번째 확진 판정 이후 정부는 이제 48시간 동안 연천군 일대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해제된 상황인데요. 그리고 살처분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연천에서 연이어 이제 돼지열병이 발생한 만큼 연천군 내에 있는 돼지를 모두 수매하거나 살처분하기로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요. 연천에서 처음으로 돼지열병이 발병할 당시, 첫 번째 확진 당시에는 4개 농가에서 1,406마리가 살처분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연천군 전체 74개 농가 13만 4,268마리를 살처분하게 된 상황인 겁니다. 이미 앞서 방역당국은 2차례 이상 돼지열병이 발생한 강화와 파주, 그리고 이제 김포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바 있습니다. 네, 좀 잠잠하던 돼지열병이 다시 확산되면서 양돈 농가 시름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이고 코레라고 백신이 있어가지고 워낙 정부에서 이제 막 하라고 다스리니까 이게 백신을 안 하면 과태료 물리고 벌금 물리고 이러니까 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잘하니까 그런 건 없었는데 이번에 온 코레라 이 아프리카 코레라는 백신도 없고 치료도 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앉아서 그냥 기다리는 이런 영국이니까 더 비상이 걸려가지고.
어제 우리는 울고 많이 났죠. 어저께 한 15일 정도 안 터지면은 전복기도 지나고 정부가 또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는 새로 터지니까 아주 낙심해서 많이 가슴이 아팠죠. 마음이 아프죠. 작년도 구제역 때 걸리고 또 묻고 좀 어느 정도 지금 회복 단계인데 지금 또 다시 하면은 또 농가들이 좀 힘들고 그렇죠. 뭐 정부에서 지시해온 대로 해야죠. 어떻게. 정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량 살처분하든가 이제 수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로서는 이 같은 것이 이제 최선의 방책이긴 한데 지금 더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잠복기가 지난 이후에 이제 발병했기 때문에 2차 감염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연천에서 지금 마지막 발생한 14차 같은 경우는 1차 발생했던 많은 농장들 중에 어디에서 이쪽으로 확산되었을 수 있는 경우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지역 주변 특히 민통선 안에서 멧돼지에서 계속 양성 사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양성 멧돼지에서부터 직접 농장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도 하나가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양성 멧돼지에서부터 지금 이번에 발생한 농장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한 10km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어느 쪽인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두 가지 가능성 다 있다고 지금 봐야 됩니다. 초기에 잘 잡지 않으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충분히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까지 지금 잘 대응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잘 물론 미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멧돼지하고 집돼지 간의 어떤 관리 주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처음에 이제 판단을 조금 멧돼지 부분에서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이란 이런 것들은 있는데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어제 발표된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효용적이 될 건가 이런 문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고요. 장기전을 대비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SOP가 있더라도 실제는 실행 단계에서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DMZ라든지 민통성 부분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지뢰밭이라든지 DMZ는 또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북한하고 유엔사 관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해서 박멸을 했다고 했는데 DMZ 안에 저렇게 야생 멧돼지에서 계속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남아 있다면 언제든지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담을 할 수가 없고 불안하고 수시로 또 이게 발생했다 그쳤다 이걸 반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북한이라든지 유엔사하고 협조 그래서 완충 지역을 DMZ 쪽에다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하는 나라로 손꼽히기는 한데 아까 SOP 말씀을 하셨지만 소규모 농가들 있잖아요. 한두 마리나 두세 마리 키우는 이런 농가들은 약간 방역의 사각지대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농림부에서는 구제역 그 케이스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SOP는 잘 만들었고 잘 지금 그쪽 부분에서는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소규모 농가가 지금 아직도 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케이스를 보면 19마리 흑돼지를 사육하는 농장, 2마리를 사육하는 농장 이런 농장들이 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농장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돼지고기 가격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가격이 조금 내린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가족들하고 좀 삼겹살 집에서 외식을 좀 했는데 뭐 가격이 크게 오르진 않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거죠? 네, 그 돼지열병 첫 발생일인 지난 9월 16일 돼지고기 1kg 도매 가격은 4,558원이었습니다. 이틀 만인 18일에는 6,201원까지 이제 치솟는데요. 저희도 당시에 취재를 했지만 당시 도매가가 오르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돼지고기 소매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파는 가격은 올릴 수는 없는데 이제 들어오는 가격이 세지다 보니까 이윤이 안 남는, 거기다 요즘에 경기도 악화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돼지고기보다 닭고기와 소고기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아이러니하게도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 11일 기준으로 1kg당 3,261원까지 떨어지는 역전상이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닭고기는 지난달과 비교해 3.4%, 한우 등심은 7.8% 올랐습니다. 인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이 10월에도 상정 불발됐습니다. 인천시 의회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가 요청한 조례안 심의를 거부했는데요. 조례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총선을 의식한 시간 끌기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지하상가 관리 조례에 대해 짚어봅니다. 네,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 10월 임시회에서도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승욱 기자, 시의회가 재심의를 거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날인데요. 지난 5일 그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9시께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과 최태한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이 만납니다. 이때 도시재생건설국장은 그동안의 사회적 합의 내용을 보고하고 사실 257회 임시회 회계 일정에 이미 빠져 있었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려 왔는데 그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자고 시에 제시를 합니다. 이에 시도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사실 시에서 상정을 안 해주면은 이거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인 내용이고요. 네. 시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심의 보류의 가장 큰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입장인데, 소장님, 인천시가 요청한 것을 이제 인천시의회가 이제 거부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그 전에 앞서서 시의회가 재심의를 거부했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김종인 건교위원장이 그 최태한 국장을 불러서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기존의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반대하는 건교 의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의원들이 지금 합의도 잘 안 돼 있고 공론화 과정을 안 거쳤는데 무슨 또 심의 상정에서 심의하냐 하나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또 그 논의 과정에서 또 부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정을 건교위원장이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쳐서 하자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를 하기보다는 이제 집행부하고 이런 상황을 해서 요청을 해서 한 번 더 숙의 과정, 숙려 과정을 거쳐서 하자는 얘기를 보여지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정 자체를 보류하는 경우는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실제 안건이 상정됐을 경우로 하더라도 워낙 찬반 양론이 분분하거나 또 사회적 이슈가 돼 있거나 골치 아픈 사건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의원들이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상정됐을 때 뭐 정례를 하든 해가지고 보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 회계에 이미 보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변화한 것도 없는데 다시 상정했을 경우에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서로 협의를 해서 아예 상정 자체를 안 한 걸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사회적 합의나 사회적 그 공론화가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합의점을 찾기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게 어려운 상황이다. 지하도 상가연합회하고 상인연합회하고 시하고 결국 돈 문제, 재산권이 얽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상인들 입장에서는 2002년도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제정이 되고 나서 17년 동안 아무 제한 없이 써왔죠. 천대 양수양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뭐 감사원이라든지 행안부 지적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그 기득권을 누려왔던 뭐 점주라든지 아니면 뒤늦게 전전대 내지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양수받은 사람들은요. 기껏 자기 재산 다 투자해서 권리금도 내가 가지고 들어왔을 텐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는 돈 들고 들어왔는데 그 양도 양수를 안 하게 시켜버리면은요. 그야말로 고스란히 그 피해는 상인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시에서 경제적 피해를 뭐 돈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부족한 거죠. 어렵죠. 그리고 시에서 해주고 싶어도 그동안의 본인의 잘못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거에 대한 보전을 할 수가 없는 현행법상 구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의 그 이해관계, 돈 문제가 얽혀 있고 시에서는 자기들 징계 안 받기 위해서 어쨌거나 개정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맞물리면서
합의점을 찾는 게 공론화 과정을 갖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공론화 과정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 말씀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보류 이후 인천시는 시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공론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승욱 기자, 회의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일단 공론화 협의회는 학계랑 변호사 그리고 언론인 등 총 6명 정도로 구성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다 비공개여가지고 사실 파악하는 게 좀 어렵긴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일단 시가 당초의 계획은 3차례 회의를 열어서 1차 회의 때는 시랑 상가연합회가 각자의 그 입장을 설명하고 2회 그리고 3회 회의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좀 계획을 세웠는데 네. 하지만 공론화 협의회는 지난주 목요일이죠. 2차 회의를 끝으로 해산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웠기 때문이고요. 상가연합회는 2차 회의 때부터 참석을 보이콧했습니다. 좀 약간 시집행부 성향이다라는 네. 점에서 좀 보이콧을 했고 결국엔 전문가분들은 공론화 안건으로 좀 가는 것들을 제시했다라고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사실 그 부분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승욱 기자는 취재를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 끌기라는 인천시 의회 이런 지적에 대해서 시의원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시간 끌기는 절대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네. 시의회는 일단 시간 끌기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사실 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건데요. 네. 임차인의 재산권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고 시가 어쨌든 잘못된 조례를 만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와서 갑자기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어떤 상인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요. 네.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개정안을 상정해서 논의를 해봤자 어차피 보류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시간 끌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그 건교회 의원들이 아까 8명이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중에 4명의 의원들이 지역구가 지하도 상가가 있는 데입니다. 네. 앞서 건교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4명의 의원들은요. 이 위법 상태를 해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시에서 욕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바꾸긴 바꿔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명분, 공감은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나머지 4명의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구에서 일단 가면은 막 원성이 자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수정 가결시키게 되면요 그 부담을 다 고스란히 떠나야 됩니다. 그 4명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라, 합의를 해라, 그리고 상인들에 대한 보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법이 없다는 것도 본인들도 조금 인식을 할 거예요. 합의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걸 어떻게 유예기간 20년 어떻게 합니까? 네. 그리고 실제 그렇게 곤란하다고 그 반대하는 의원들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일부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원들은 시간 끌기의 요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그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런 합의를 이야기하는 거는 시간 끌기로 시간을 끌어줘야 뭔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안 그러면 답이 이제 상인들의 부적의 피해 고스란히 떠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 행보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10월 임시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11월 회기가 있죠. 올해 내에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승욱 기자가 봤을 때 올해 안에 개정안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시간이 엄청 끌렸거든요.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시가 했었던 뭐 공청회 같은 것도 엄청 많았고요. 작년부터 이게 논란이 되었었던 것이니까. 근데 이게 한 달의 시간을 더 연장한다고 해서 사회적 합의안이 짠하고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일단 시의회는 오는 21일 그 시의회 상가연합회 그 시 집행부가 모두 참가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만약에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11월 회기에서도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의회는 여전히 같은 입장이거든요. 11월 회기도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안건을 논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회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던 김포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가 89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4일 임시회에서 조사특위 결과에 대한 보고회도 가졌는데요.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운영사와 맺은 이면 합의서입니다. 차량 떨림 현상과 관련해 투입되는 추가 비용에 대해 김포시가 모두 부담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두고 논란이 큽니다. 네,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관련 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3개월 동안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임시회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개통 재연기 원인에 대한 실체적 규명 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이번 특위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철도 분야가 이제 워낙 전문 분야라서
그 조사특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면책특권이 없고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의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한 그래서 일정 부분 성과물도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근본적인 원인이 떨림 현상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그런 실체적 진실을 좀 접근하지 못한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성과와 한계가 함께 공존한 조사특위 활동 기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밝혀진 것 중 하나가 이면 합의서에 대한 실체입니다. 즉, 이 차량 떨림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간 이 재반 비용을 김포시가 부담을 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된 이면 합의서인데 시장의 승인 없이 철도과장의 전결로 또 처리가 됐다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 1일 날 이제 김포도시철도 지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원래 배경을 얘기하자면 서울시에서 나왔던 그 36억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입장 차이가 있어서 여기서 짚지는 않고요. 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광현 의원이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 의원이 이날 그러니까 김포 고유단위 대표이사한테 정영시장과 떨림 현상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구두 협의를 혹시 한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포 골드라인 그 대표 운영사 권모 대표이사가 네. 구두 협의는 아니고 문서 합의를 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는데 박형구 전 철도과장하고 권영택 대표이사하고 이름 다 얘기했네요. 하여튼 설명을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서 약간 갑론을박이 있고요. 그리고 과장 전결 효력이 있을까? 시장은 또 몰랐다고 하고 국장도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골드라인은 이제 과장이 시를 대표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어쨌든 그 끈앞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네. 정환시장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서로 합의가 됐을 정도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하지만 그 과장이 그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가 담겨 있는 사안, 그러니까 좀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철도과장 전결로 이제 이뤄졌다라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김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정환 시장은 그날 그 특위 당시에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 문서를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량 떨림과 관련돼서 6월 30일경이면 영업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공단과 국토부에 제출하고 공단과 국토부로서 보안 지시가 내려왔던 아주 긴박한 시기였다고 이렇게 배경을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3차례에 걸쳐서 차량 떨림 현상 해소 대책을 진행을 했고 그 대책 회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와 대안들이 나왔을 걸 판단하고 있다. 네. 그리고 김포시와 운영사 간의 원만한 개통과 관련된 일반적인 어떠한 합의 이런 부분 내용으로 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가져보지만 단 합의서 내용 중에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당구량 표시 그러니까 상기 대책 시행으로 발생하는 인력 및 재반 비용은 김포시가 부담한다고 이 문구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치밀하게 그리고 이후 논의를 남겨준 상황에서 정리했어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쨌든 총결재권자인 정하영 김포시장에게 이제 보고 없이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공직사회가 사실 보고 체계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고 체계가 명확한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가피하게 사전에 일을 처리하고 사전에 결재를 못 받으면 사후에라도 보고를 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겠죠. 네. 과연 근데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느냐라는 이면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대개 부서장인 과장들이 전결을 처리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체대한 도시철도 문제만큼은 전결 과정이 과장이 아니라 나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 최종 결정권자가 명확하게 지시를 내려줬어야 됩니다. 만약 지시를 내리지 않은 상태라면 통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냥 보고 없이 이렇게 결재를 하는 이런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실무적 상황으로 판단한 거죠. 애초에 김포시가 김포도시철도 관련해서 서울교통공사와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회사인 김포 골드라인 운영사와 이런 계약을 맺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 좀 의회 관계자들하고도 좀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그 김포시는 우리 골드라인을 운영하는 주체를 서울교통공사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예산이 들어가는 수반된 문제는 부수적인 부분은 또 골드라인 운영 자회사죠. 서울교통공사에. 네. 자회사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본계약과 이 부수계약의 주체가 다르다. 그래서 나중에 민법적으로도 민사적으로도 나중에 분쟁이 있을 때
이 주체 문제가 좀 논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이면 합의서가 나오게 된 배경도 네.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교통공사하고 그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김포시 운영 주식회사를 자회사를 만들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익과 또는 불이익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익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면 합의서가 이게 도출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한테 분명히 서울시 의회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맺은 것은 자회사인 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가 맺었기 때문에 이 부분 문제가 왜 이렇게 맺었는지 저도 그 실체를 좀 한번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문이 좀 많습니다. 네, 또 하나 지금 쟁점이 된 게 운영사 대표가 노조 위원장에게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원을 부탁했다라는 이제 발언 논란의 진위인데 이 부분도 조사특위 결과에서 조금 다뤄졌습니다. 시민사회는 어떤 반응입니까? 어쨌든 시민사회보다도 일단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 뜻을 같이 하자. 이거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한 거죠. 그 네. 얘기를 한 거니까 네. 회사 측에서는 이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안전한 개통이 제일 먼저 목적인 거고 이것을 위해서는 노조도 우리가 같이 뜻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한 거다. 돈 얘기는 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배경이 뭐냐면 노조에서도 어쨌든 인원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사 측에서는 이 사람이 적다 보니까 어쨌든 개통하면서 이 문제에서 안전 문제도 발생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 뜻을 같이 하자. 안전 문제 때문에 노조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다 얘기한 거고요. 이 노조 측에도 확인해 보니까 회사하고 결을 같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회사하고 결을 다르게 한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노조 측도 사측의 입장이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김포도시철도 조사특위 결과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요. 김포도시철도 김포공항역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제 서울지하철과 김포도시철도가 이제 환승이 되는 김포도시철도 서울 방향의 종점역이기도 하죠. 지금 시간이 저녁 7시쯤 됐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김포로 돌아가고 계세요.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와,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3개역인데 3개의 열차가 지금 나란히 계속 일량 열차로 이 분들을 다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워낙에 많았던 탓에 배차 간격을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굉장히 많이 지금 짧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서 아래로 내려가서 얼마나 붐비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랫폼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조심하세요. 지금 아래 와, 퇴근길이라서 사람들 진짜 많이 있는데 와, 이거 다 탈 수 있는 건가? 일단 빨리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저희 파도처럼 막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따닥따닥 다 붙어있거든요. 지금 퇴근길에 훨씬 더 붐비는 모습입니다. 발을 잘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김포공항역에서 못 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느 역까지 이렇게 가야 하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급곡선 구간이 많아서 흔들림이 많다, 차량 떨리는 원래는 지역 원인이잖아요. 서울 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큰 떨림까지 느껴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공항역에서 장기 도로 가고 있는데 드디어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붐볐을 때는 잘 몰랐는데 구석에 보니까 지금 이제 장애인분들이나 유모차 그리고 캐리어를 이제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실 많이 모이면 장애인분들은 탑승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보완. 대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일량이라서 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열차의 마지막 종점역이 구례역인데 구례역까지가 이제 종점이라서 저희가 구례역에서 내렸는데요. 사실 김포공항역에서 구례역까지 오는데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린다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퇴근길이라서 그런지 좀 붐볐던 거는 있었는데 오는 동안 크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네, 오늘 김포도시철도 출근길, 퇴근길까지 제가 한번 다 타봤는데 저도 이제 퇴근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김포도시철도를 몇 시간 동안 타고 있었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그만 퇴근하겠습니다. 안녕. 지금